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요즘 김쏘공이란 신조어가 유행이랍니다. 김학의가 쏘아올린 작은 공. 파장이 어디까지 얼마나 커질지 가늠이 안 됩니다.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장 동영사 속 인물은 누가 봐도 김학의. 근데 시작부터 본질과 핵심을 감춰 놓았으니 경찰, 검찰 이제 와서 서로 내 탓입니다 합니다마는 6년 만에 재수사. 공소시효는 남아있는지 증거는 있는 건지 당시 수사팀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국당의 야당 탄압 반발은 어떻게 될지 파장이 엄청 클 겁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밤새 기각됐습니다. 전 정권 때는 블랙리스트, 현 정권은 체크리스트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두 사건은 공수처 논란으로 이어질 겁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이 두 사건의 쟁점과 본질 쉽고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샵 3698 유료 문자 주시면 방송 참여 가능합니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대학교의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 강동을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는 이재영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현 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이 재수사 대상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현 민주당 의원이 빠진 게 논란거리로 남아있긴 합니다. 내용 정리한 영상 보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약 3시간 반에 걸쳐 회의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3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특가법상 뇌물 혐의만 우선 적용했습니다. 김학의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 측은 지난 2005년과 2012년 사이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진상조사단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 측은 핵심이 되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좀 더 확인을 거친 뒤 수사를 권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곽 전 민정수석과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차관 임명 전 대전 고검장이었던 김학의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었던 경찰에 이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수사 권고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권고 내용을 검찰에 보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셨듯이 김학의 사건 5년 6년 만에 세 번째 수사하게 생겼습니다. 명칭은 재수사 권고입니다. 쟁점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기본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1차 수사, 2차 수사 있고 이번이 3차 수사인데 3차 수사는 그냥 통칭상 재수사로 정리를 좀 하시자고요. 1차, 2차 사건 좀 정리를 좀 필요한데 2013년인가요? 네, 2013년 3월에 김학의 그러니까 당시 대전 고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이제 임명되는 과정에서 2013년 3월 13일인가요? 임명된다라고 하는 지명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15일 날 차관으로 임명이 되는데 그로부터 6일 있다가 21일 날 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일주일을 못 버티고 옷을
벗죠. 그렇죠. 옷을 벗는 것도 아니죠. 그냥 낙마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의혹 사실이 나왔는데 바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 동영상 속에서 뭐 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같이 뭐 여성들과 좀 문란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지금 찍혔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됐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당시에 매우 큰 쟁점으로 얘기가 됐었었는데 경찰에서는 당시 그 동영상 속에 있는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신을 하고 김학의 전 차관과 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 동영상만 가지고는 누군지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실제 그런 동영상 속에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종류의 그런 문제로 남을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스럽다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죠. 근데 그때 문제됐던 것이 경찰에서는 특수강간을 얘기했지만 검찰에서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뭐 뇌물죄라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다시 그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 중에 한 명이 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다시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또 작년에 말한 거랑 틀리다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검찰에서 또 역시 무혐의 처분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항고를 거치고 재정신청까지 가서 결과론적으로는 전부 다 이제 끝나버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왜 이제 문제가 됐냐면 검찰 과거사위에서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수사가 너무 이상하고 부실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실체를 좀 파악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재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재수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사실은 상당한 외압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작년에 이슈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올해 3월 말까지 재수사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게 2달 연장이 더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야, 5년에서 6년 세월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 그랬더니 진짜로 한 2, 3분 만에 쫙 정리를 해주시네. 역시 변호사는 변호사시. 자, 우리가 좀 처음부터 좀 가서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김학의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대전 고검장 출신이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차관에 발탁됐을 때 대전 고검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검찰 직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고검장이면 대한민국의 검찰 중에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최고위직이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검찰총장이 제일 높고 그렇죠. 검사 1,500명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검찰총장이고 그 밑에 5명 넘버 5가 고검장이죠. 그렇죠.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뭐 이래서. 근데 대전에 있는 고검장이 원래는 검찰총장이 되네 만에 이런 그 대상자인데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이 돼요.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슬이 퍼럴 때 집권 초기죠. 잘 나갈 때. 2013년이니까요. 대통령이 레이저 한 번만 쏘면은 그냥 뭐 전부 다 벌벌벌 떨고 다 잘려 나가고 이랬던 시절인데 법무부 차관으로 딱 발탁됐을 때 대통령이 직접 발탁했다라는 소문이 많았어요. 거기까지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좀 특이했던 것은 그 황교안 지금 이제 한국당 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사실 이제 임명이 되는데요. 이틀 상관으로 임명이 되죠.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하고는 고등학교 1년 황교안 당 대표가 후배예요. 맞다. 경기고등학교가 장관이 1년 후배고 차관인 김학의 차관이 1년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직급으로는 서로 바뀌었는데 이제 또 선후배가 고시가 1년 늦게 됐거든요. 고시는 또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후배가 뒤집어지고 또 고시도 기본적으로는 더 늦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장관하고 차관이 사실은 이제 그것도 이틀 상관으로 같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있었었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런 관계에서 김학의 당시 대전 고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 뭐 기사도 크게 나고 떠들썩했습니다. 역시 경기고등학교가 잘 나간다 그렇고 뭐 수재들 출신이라 그래. 이재용 위원장님 한국당 당적 갖고 계시고 지금 야당 사정 잘 아시니까 그 당시 기억나세요? 2013년 저 상황? 김학의 차관이 발탁됐던 저 상황?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차관으로 발탁되자마자 시중에 소문이 쫙 돌기 시작했잖아요. 이상하게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에서 제일 잘 나가던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몰려다니고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영 이상한 사람들이었다. 건설업자들 만났고 그리고
그냥 뭐 술 먹고 몰려다녔던 게 아니라 어디 별장에 가서 동영상이 찍혀가지고 약점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그 당시에 파닥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사실 저는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네. 김학의 그 전 차관이 예. 그렇게 잘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천에 원래 있다가 대전으로 갔잖아요. 예. 인천에서 대전 간 게 되게 뭐 원래 인천으로 끝나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오히려 대전 고검으로 간 게 신기하다라는 얘기는 한번 들었었던 적이 네, 기억이 나고 대전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차관 임명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찍어서도 끌어당겼다 뭐 얘기를 하시지만 그건 제가 뭐 청와대에 없었으니까 모르겠고. 네네. 그건 뭐 예, 네. 소문이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뭐 정치권에서 돌아다니는 소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되게 김학이라는 검찰을 그 뭐 선후배 관계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 뭐 일도 잘하고 되게 인간관계가 좋다. 예. 뭐 이런 식의 좋은 얘기만 처음에 많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불과 차관 임명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임명장까지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받았죠. 뭐, 예.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서 네. 차관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필요 없는 직급이기 때문에 장관이 아니니까 네. 차관으로 청와대에서 임명하면 바로 임명장 받아서 차관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일주일을 못 갔죠. 그러니까 아까 낭만이냐 사태냐 말씀하셨을 때 뭐 사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러네요. 정확하게는 저기 화면 나오잖아요. 네. 예, 장관한테 인사하고 임명장 받아서 법무부 차관으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네. 6개월 만에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죠. 그렇죠. 6일만. 예, 6일 만에. 예. 그래서 그 일주일 사이에 방금 말씀하셨던 동영상이라든지 네. 이런 그 개인사 이런 얘기들이 뭐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들었던 걸로는 기억이 안 나고 그렇죠. 차관을 임명되자마자 저는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얘기 나온 김에 김학의 박상솔 교수님 혹시 아실려나 보네요. 김학의 전 차관 부친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무슨 뭐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학의 당시 고검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좀 갖고 있었다. 특별한 사이라고 추측을 했다. 이거는 조응천 지금 현 민주당 의원이 당시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저건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저 정도까지는 뭐 정확한 팩트에 좀 충실했다고 보고 또 초대 부친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현역 육군 대령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버지하고 비슷하죠. 뭐 육사 출신하고 사법고시 출신을 상당히 그 신뢰를 했잖아요. 육법당이라 그래서 서울법대 출신, 육사 출신, 그렇죠. 예, 군 출신들을 굉장히 선호했고 검사 출신 좋아했고. 엘리트의 상징이었죠.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건데 어쩌면 박근혜 정권 초기에 이 범난 내지는 검찰의 검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최동욱 사무총장의 찍어내리기하고도 상당히 오버랩이 된 듯한. 그래서 저는 김학의 법무차관이 전 차관이 본인의 어떤 그 재수사와 상관없이 좀 정치적으로 확대가 되면 어떻게 발탁이 됐으며라는 그 배경이 상당히 이제 그 좀 논쟁의 초점이 될 때가 저는 올해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미 시작이 됐죠. 그렇죠.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이제 그걸 네. 또 공고를 했던 것이고 우리가 좀 현재까지 이야기는 뭐 초창기에 발탁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해서 발탁했다라고 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배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어쩌면 그냥 사건 수사의 단순한 세 차례의 반복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사건이 좀 커지고 있고 달라지고 있죠. 그렇죠. 본질이. 정치 정점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나가다 보면은 이제 그 당시 법무부 장관 지금 야당 대표잖아요. 네. 그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뇌물이라든가 이런 성폭행 이 부분은 검찰 수사의 재수사의 대상이 직접적이 되겠지만 아까 처음에 나왔던 얘기로 이게 어쩌면 국정농단하고도 연결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 사람이 발탁이 됐는가라는 거가 연결되면 네. 이게 상당히 좀 이 사건이 좀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불씨가 크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박 교수님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그 부연 설명을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드리자면
처음에 김학의 차관이 발탁이 되고 난 뒤에 6일 만에 옷을 벗는 과정에서 숱하게 많은 별장 성관계 동영상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경찰은 그 동영상을 손에 넣고 여러 사람이 그걸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청장이, 현 경찰청장이 나도 봤는데 포렌식 필요 없었습니다. 육안으로도 김학의 차관이 맞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 순간에 경찰은 동영상을 쥐고 헉 하면서 법무차관의 그 문란한 동영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여쭐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귀에 그게 들어갔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들 그러세요? 그러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당시에 그 청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있었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답니다. 보고를 구두로 한 게 아니라 아예 보고서를 그렇죠. 문서를 올렸다고 만들었죠. 주장하고 있죠. 예, 예. 그랬더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네. 본인이 아니라는데 자꾸 왜 이러느냐. 그만해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만하라. 예, 화를 냈다는 거고요. 예. 이제 대통령이 그만하라면 그만해야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랬죠, 분위기가. 2013년 4월에 예. 최동욱 그 검찰총장이 이제 임명이 돼요. 예. 그러니까 2013년 3월에 그 이미 이제 전 차관은 물러나면서 좀 네. 정리를 하려는 수순에 들어가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최동욱 이 씨가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서 2013년 11월에 무혐의 처분 낼 때까지 검찰 수사 라인을 전부 다 지휘한 사람이 최동욱이다. 그래서 예, 지금 예. 곽상도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이 예. 나를 건드릴 거면 최동욱도 같이 건드려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예. 또 최동욱 검찰총장은 그때 당시에는 검찰 편에 서서 대통령의 뜻에 맞추어서 수사를 지휘한 것처럼 보였으나 네. 또 나중에는 또 팽당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인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조금 의미심장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이해를 하려면요. 그래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저 복잡한 대한민국 검찰의 인사 계보도를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이해를 하시려면 검찰 인사 상황을 그걸 복기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2013년 상황에 김학의 차관이 발탁이 돼요. 동영상 사건이 터져요. 박근혜 대통령이 믿으려 들질 않아요. 그래서 어쩌지 저쩌지 하는 그 사이에 검찰총장이 바뀝니다. 최동욱으로. 검찰총장 최동욱은 처음에는 대통령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찍어내기 당하기 전이에요. 그 상황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잠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전제를 그러니까 배경 사실을 아셔야 될 게 네. 2013년 3월 저 당시에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되었던 게 바로 검경 수사권 독립 맞아요. 문제였습니다. 예, 예. 똑같은 지금과 똑같이 검경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싸울 때입니다. 자, 다시 그럼 사실관계로 한번 좀 가보죠. 이른바 별장 성관계 동영상.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김학의 차관이 나와서 그 동영상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와서 뒤집어 보면 경찰은 그 동영상 쥐고 있었죠. 그렇죠. 그 사실관계는 맞죠. 그렇죠. 자,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그 당시에 말이 완전히 바꿉니다.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이재용 위원장님. 네. 경찰은 그 동영상을 쥐고 있었는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현재 주장에 따르면 그 동영상 소문에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데 청와대로 좀 보여달라. 우리 검증을 좀 해야 되니. 근데 경찰이 우리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 동영상도 근데 예. 단순히 그 보였다 안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동영상도 두 개가 있었다는 얘기가 버전이 두 개가 있었죠. 버전이 두 개인데 예. 첫 번째 버전은 경찰들이 이제 자기네가 봤을 때도 긴가민가 해서 네. 그걸 포렌식을 이제 요청을 했었고 그 포렌식 결과가 긴지 아닌지 모르겠다. 네. 김학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두 번째 동영상은 경찰이 봤을 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건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다라고 네. 얘기해서 그건 포렌식에 이제 요청을 안 했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동영상이 떠돌아다니는데 동영상을 다 봤는데 얘기하지만 첫 번째 동영상은 그거에 대해서 있다고는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고 네.
경찰은 그거를 검찰에 넘겼다고 하고 검찰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른다 아니면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이 엇갈리고 있어요. 말이 엇갈리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더 솔직히 말해서 뒤져봐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보고를 받았을 때 그거 포렌식에서도 아닐 수도 있다 아니면 진짜인지 모르겠다 얘기라는 것을 만약 들었다면은 본인은 뭐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거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다시 그 당시 얘기를 해보면 아까 최동욱 그 총장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걸 찍어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엔 최동욱 검찰총장도 그때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사생활이? 그렇죠. 네. 그 뒤죠. 네. 예, 한참 뒤죠. 한참 뒤긴 하지만 예. 그것도 아마 보고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관계가 좋았는데 왜 관계가 나빠졌냐. 그건 뭐 정치적인 사안이 있었다고도 말씀을 하시지만 검찰들이 보면은 사생활들이 다들 좀 그렇긴 해 보입니다만은 그 당시는 유난히 그랬었어요. 네. 검찰총장은 혼외자 약점이 있었고 네. 김학의 차관은 법무차관은 이런 이 동영상 약점이 좀 있었고 네. 이거를 검증해야 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증을 도대체 한 건지 하고도 덮은 건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재수사를 좀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조응천도 아까 보셨지만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화를 냈다는 게 그렇게 왜 자꾸 이건 본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라고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 이렇게 직접 들은 건 아니죠. 대면 보고를 한 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말이 그러네요. 어떻게 흘러나왔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이게 재수사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핵심적인 내용 왜 예. 이것이 그때 지금 말씀으로는 뭐 왜 덮었느냐 그러니까 덮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긴 하겠죠. 그래서 아까 박상철 교수님께서 하셨듯이 이 부분이 가면 갈수록 정치적 사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건의 네네. 본질에서. 돼버렸죠. 예. 정치적 사건을 넘어가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 곽상도 의원이 그 당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거를 재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당시 그 조응천 최동욱도 네. 관련은 돼 있었던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까 라인을 네. 보셨듯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조응천은 자기는 분명히 그 얘기를 보고까지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네. 그거를 두 사람을 제외하고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안 좋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좀 아까 좀 예, 뒤처질 예. 수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박 더, 교수님한테 예. 지금 순서를 좀 드리기 직전에 이재영 위원장님 그 말씀과 동의하는 시청자 문자가 좀 많이 들어오고 좀 있기는 하네요. 샵 3698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저희가 문자를 받고 있는데 재조사는 좋은데 재조사를 하려면은 모두 다 해야 되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빼고 하는 거는 안고 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관련해서 박상철 교수님한테 사실상 그러면 정치적 쟁점으로 좀 돼버렸네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 가기 전에 네. 이게 과거 진상규명을 통해서 재수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야당의 저항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또 많은 국민들도 또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 2013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개 인맥들이 저하고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태평성대란 말을 했잖아요. 태평성대. 저도 성대 이제 법대를 나왔는데 그 당시 국무총리, 네.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비서실장 허태열, 예. 곽상도 전부 다가 이제 그러고 보니 성대 성균관대학교 출신이고 법대 출신들이시네. 저도 한 두 분은 아주 잘 알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인맥을 잘 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최동욱 부분이 상당히 이제 섞여 있는데 최동욱 검찰총장이 될 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야당의 박지원 의원이 흠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당에서 선호하는 이제 검찰총장이었거든요. 네, 그게 뭐 맞아요. 흠집이 없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 하기 힘들거든요. 이 사람으로 검찰총장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경찰과 검찰 관계에서 자료를 넘겼는데 검찰이 그냥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만 선택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라져버리고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까지 이제 검경 수사권 독립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해 오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모든 힘이 검찰로 다시 완전히 그냥 휩쓸려 갔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김학의 이 사건이 있었지만 이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검찰과 경찰이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또 검찰만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 검난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검찰 내에 인맥의 충돌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즉, 김학의 사건을 축소, 은폐로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김학의 차관을 총회했기 때문에 탁신 말한 게 아니라 보고 자체가 네.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좀 아까 이름 이야기한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 라인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수사란 말이 나오고 요즘에 와서는 장자연 씨 사건이 이제 오버랩되고 시대적 상황이 성폭행, 추행 이런 문제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와 있잖아요. 이 사건을 또 보고 싶은 거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방금 이야기 나왔던 정치 정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 놓여버렸단 말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국정농단으로 다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거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라고 야당한테 게이트라고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야당 게이트로 갈 만한 사건이란 말이죠. 다시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다시 우려먹을 만한 국민들이 봐도 분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야당 입장에서는 잘못하다가는 이거 잘못 대처하면은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얻은 점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치 힘도 강해지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팩트는 팩트고 정치는 정치 문제가 저는 이제 버물러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여야의 정쟁의 문제로만 가면 한두 끝도 없는 거고 논의의 대상, 토론의 대상도 최동욱, 장자연 이렇게까지 넓게 가버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는 것처럼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김학의 재수사 사건으로만 국한해서 정치적 쟁점 빼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실체적 진실은 그럼 뭐였는지부터만 먼저 좀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좀 해보죠. 재수사 대상이요. 곽상도, 이중희 둘만 콕 찍어서 했어요.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죠. 그렇습니다.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은 재수사 대상이라는 건데 제가 그걸 봤더니 시청자분 다 아시니까 김학의의 경찰 수사와 동영상 은폐에 관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과거사위원회는 저 두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까? 우선 이제 이 사건이 처음에 시발되게 된 단서가 네. 뭐냐면 2013년 초에 그 건설업자 윤중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통 사건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시작은 그거였죠. 그래서 간통 사건을 이제 증거를 찾다 보니까 이 동영상이 나온 거고 동영상을 이제 당시에 윤중천 씨는 뭐 이 김학의 전 차관 모른다고 했지만 어쨌든 서로 간에 찍어준 거를 지금은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동영상을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예. 그러던 찰나에 첫 번째 확보한 동영상이 3월 달에 확보한 건데 그 동영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질이 되게 좋지 않아서 등장인물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고 네. 물론 뭐 대강은 알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였는데 첫 번째 버전 A의 동영상은 흐릿하고 누구지 그렇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김학의라고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아 이건 김학의다라고 딱 식별이 불가능했다는 형사 말씀이에요.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삼기까지는 조금 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기 네,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국가수에 보내죠. 그런데 국가수에 보내놓고 나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민정수석실에 있는 이중희 당시 비서관이 예. 국가수를 찾아간다는 거죠. 당신들 이 동영상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 예. 결과를 좀 미리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행정관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예,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비서관이 국가수로 이제 시켜서 가요. 예, 행정관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행정관이 갔는데 그 당시에 국가수의 연구원장이 알려줄 수 없다. 예. 이거는 외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고요. 예. 아무리 청와대라도 국가수에 와가지고서는 그 결과가 뭡니까 이걸 물어본다고 먼저 알려줄 수는 없죠. 그런 와중에 실질적으로는 경찰에서 또 다른 버전의 비디오를 찾아냅니다.
맞아요. 근데 그 예. 비디오가 엄청 선명한 것이어서 이제는 국가수에 보낼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수에서는 첫 번째 보낸 그 비디오에 대해서는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왜 민정수석실에서 이 동영상 속의 인물을 찾으려고 하고 왜 이 동영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자, 그러면 그러다가 당시 청와대가 됐어요. 네. 당시 청와대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인지 아닌지 궁금해했던 거는 팩트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엔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에 새로운 버전의 비디오를 찾았는데 네. 그거는 민감용 경찰청장이 말한 것처럼 엄청나게 확실한 거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실제적으로 그건 국가수 보낼 필요도 없었다는 게 바로 경찰의 입장이었고요. 네. 경찰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윤진석 씨를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예. 이 비디오 속엔 둘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잘 노는 걸로 나온다. 그렇다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의 관계를 좀 찾아봐야 되고 당시 그 동영상 속에 등장한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게 경찰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국가수에 동영상을 보내지 않고 그 동영상을 근거로 김학의 전 차관은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그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다 받아서 특수강간 혐의로 윤중천하고 김학의 전 차관 2명을 피의자로 해서 송치를 합니다. 송치를 하죠. 그때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월 달에 만들었던 그 동영상은 보내지 않아요. 5월 달에 찾았던 확실한 동영상을 보냈다는 게 바로 경찰 주장이에요. 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 동영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요 대목에서 이제 국민들이 제일 이해 안 되는 대목이 바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은 누가 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버전 2, 5월달에 나왔던 새로운 동영상을 검찰로 기소 의견해서 증거물로 동봉해서 검찰로 보냈다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은 왔지만 동영상은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대명천지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바로 그래서 검찰이 일부러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경찰의 주장인 것이고 예. 이와 관련해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그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도 모르겠다. 약간 발을 뺐어요. 솔직히 그래요? 말하면. 근데 그 그래요? 상황 속에서 등장한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우리 박관천 전 행정관 아시죠? 네. 박관천 전 행정관이 경찰에게 외압을 행사하는 하나의 그 사자로서 사실은 역할을 했다는 게 첫 번째 나오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이죠. 네. 두 번째로는 조응천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도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조응천 전 비서관도 당연히 검사 출신인 건 아시겠죠. 예. 그 분도 이제 청와대 보고하면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주장한 내용은 조응천도 여기 개입됐는데 왜 그 사람을 빼느냐라는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조응천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에도 나오는 게 별로 없어서 여기까지는 우리 못하겠다. 아직은 네네.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곽상도 의원과 이제 당시 이중희 그 비서관 이 두 사람의 관여와 연루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재수사를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한상대 검찰총장이 등장을 네. 하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등장을 하고 윤갑근 또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 등장을 예. 하는데 이 당시에 2013년 11월 11일 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 네.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연예인 불법 도박 사건이 엄청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김학의 전 차관의 무혐의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일부러 당시 수사검사였던 이제 중앙지검에 있던 윤모 부장인데요. 그 수사검사가 일부러 이거를 터뜨린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었죠. 그런데 영화 보면 나오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 그렇죠.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청장이 바뀌는 사태가 벌어지죠. 경찰청장이 바뀌고 전격적으로 바뀌고 당시 이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던 경찰들이 전부 다 좌천을 당합니다. 줄줄이. 그리고 새로운 다른 인물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사건이 11월 11일에 그냥 무혐의 되면서 그냥 조용히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뭐 이거 무슨 영화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은데 한두 끝도 없이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영화 시나리오를 저희가 한두 끝도 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다시 저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여전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식별 가능하다는 그 동영상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현재 변호사님은 모르시나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수석 대변인 네. 하고 있었고 검찰과 경찰의 사실은 그런 식의 세력 다툼 뭐 내지는 뭐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에 검경 대해서 수사권 조정 싸움 관계에서 이렇게 아주 예민한 이 증거물이 지금 공중에 떠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네, 어딨냔 말이죠. 그게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저희가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저희들도. 그랬는데 당시에는 검찰을 경찰이 이 건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뒤엎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세간에 나온 평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것을 조용히 덮기 위해서 6명의 검사들이 거기 사실 다 등장을 하는데 네. 그 와중에 사실은 그 비디오물이 깨끗한 비디오물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민가병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에 국회에서 6년이나 세월이 지르고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서 민감용 현 경찰청장이 누가 봐도 유관으로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김학이 맞았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거 검찰로 보냈습니다라고 국회 증언을 했을 때 언론도 하면서 식별이 가능한 동영상이 있었나라는 거를 드디어 처음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박상철 교수님, 우리는 아무도 알 길이 없지만 그 문제의 동영상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추정이 가능하십니까? 저는 글쎄 그 정도 자르면 경찰 측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검찰 경찰 간의 다툼이라는 것은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예. 저도 뭐 어쩌면 가끔은 경찰 편에 들어서 수사권 독립을 하자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경찰서장에서 체포돼서 간 적이 많았어요. 검찰에 의해서. 근데 왜 제가 이제 이 검찰 경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나온 게 이제 뭐 조응천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 이런 말들 나는 네. 이런 말들은 야당에서 지금 쥐고 있는 카드라고 봐요. 터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 쟁점만 시켜버린 것이 야당한테는 좋다고 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최동욱과 조응천은 최동욱은 결국 찍혀나가고 조응천은 아예 정책 DNA가 있어서 그랬겠죠. 아예 야당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 뭐 배신자 소리도 듣고 네. 정치인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얘기는 이제 셋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사위원회에서 당연하게 곽상도하고 이종희는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이건 검찰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최종적인 권한만 없다 뿐이지 준 검찰 기능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방금 그 말씀하신 눈에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 자료가 어디 있냐라는 부분도 저는 이미 확신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을- 아예 누군가가 없애버리진 없죠? 네, 저도 그 있긴 말씀에 있죠? 동의하는 게 뭐냐면요. 예. 옛날에 물론 이제 아까 말하지 말라 그랬지만 장자연 사건을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예. 장자연 사건에서 통화 기록을 왜 조사를 안 했냐 증거 없어졌지 않냐라고 말했으나 네.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담당 검사가 그 통화 기록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경찰도 검찰로 보낼 때 이것을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경찰 예.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를 그냥 원본을 그대로 보냈나? 원본을 복사본. 보내더라도 복사본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높다는 것이다. 거고 예. 검찰도 당시에는 이것 때문에 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없앤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비밀리에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없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사실 있다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 비디오가 역할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아예 없앤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교수님 예. 말씀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좀 동의가 예. 되는 거죠.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아니라 여러 개가 예, 그래서 여러 이번에 개가 조사 복사가 돼서 아니 저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거를 쥐고 있는 사람이 생각해 보면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복사본 만들어 놓고 보내죠. 그렇죠. 그거 보험용으로 그냥 갖고 있어야 보험용으로 되는 거죠. 갖고 있는 게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번에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예. 조사를 담당했던 변호사님들이 여러 개 버전을 자기들도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핸드폰으로 찍은 것까지 보고 특히 2개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 개를 봤다고 여러 했어요. 개라 그래요. 그 예, 얘기는 예. 아직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뭐 그거를 사라졌나 안 사라졌냐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럼 직설적으로 좀 여쭤보죠. 이재용 위원장님. 네. 재수사 대상에 곽상도 이중희는 들어갔고 조응천은 빠졌다. 요 대목, 요거 저 시청자 문자도 좀 많이 오고 있는데 기울어진 재조사다.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조사하려면 다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기는 합니다. 많은 저 논리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이재용 위원장의 의견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해야 된다. 그렇죠. 누구까지? 조응천, 최동욱,
해야죠. 다 해야 된다. 네. 아니 예. 아까 저희가 그래프로 예. 다 봤잖아요. 라인을. 라인 이렇게 그려주면서 친절하게 다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조응천 의원만 이번에 이 재수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야당에서는 이게 정치적 탄압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목적이 있는 재수사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사실 재조사위원회도 그런 정치적인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받기 싫으면 네. 이거를 조응천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그거를 빼므로써 오히려 정치적인 이슈를 본인들 스스로 만들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저는 당연히 조사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제가 조응천 의원을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반론 차원에서 과거사위원회가 이거를 의식을 해서 그랬는지 조응천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재수사 대상에 넣고 싶어서나 넣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점 하나. 조응천 의원은 본인은 나는 분명히 의혹 보고서를 올렸는데 묵살당해서 튕겨나왔다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 두 가지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요 대목은 어떻게 그럼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고를 했건 안 했건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튕겨져 나왔건 안 나왔건 포인트는 조응천 현 의원이 당시 이 건에 관련해서 충분한 본인은 뭐 검사라고 했을 수도 있고 뭐 조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관여는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관여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셨지만 내 보고서가 튕겨져 나왔다라는 그 상황까지도 어차피 저는 모든 게 아까 정치적인 이슈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충분히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된다. 예. 이재용 위원장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 빠진 거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의견 좀 주시고 있고 박상철 교수님도 이 부분만 딱 하나만 찍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조응천 의원 빠진 거 공정합니까? 아니면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미 답변을 했는데 예. 진상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저에서 이만한 모래에서 모래 아닌 걸 좀 골라내십시오 했을 거 아니에요. 문진 이 모래밭에 있어서는 안 돼야 될 걸. 자기 네. 눈에 볼 때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설명대로 이러이러하니까 최소한 과거하고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의견이고 네. 다른 사람 다 끌어다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다 아니다. 이것은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어떻게 하냐는 무슨 뭐 특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제 검찰 조사를 하겠죠. 네. 거기서 추가적으로 부르거나 다른 걸로 더 확산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과거진상위원회에서는 이건 정치적인 그 고려나 판단을 저는 안 해야 한다고 봐요. 다만 결과론적으로 이 시절을 이 사건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한테 불리한 결과를 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쪽 당을 지지한 사람에서는 너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 뿐이지 저 눈에서 볼 때는 과거진상위원회는 바로 이 정도까지 낼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그 임무 수행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무한정 이걸 불균형이 올릴 수 아니라. 없다라는 아니,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자면 뭐 과거사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말씀하셨듯이 이거 벌써 4번째 연장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연장을 한 이유는 뭐 자세한 내용은 빼고 그냥 뭔가를 못 찾아내서 연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엔 뇌물죄까지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하는 거는 이 위원회가 확대를 했지 저희가 확대를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 왜 거기에서 모래알 거 아까 말씀하신 거 그 핵심적인 내용만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가 가면서도 이미 벌써 이걸 정치적 쟁점화를 시킨 것 자체가 이렇게 여러 번 늘리고 거기에 이제는 예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까지 껴서 한 거거든요. 뇌물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만약 있었으면 해야죠. 좋습니다. 하지만 누가 예. 봐도 이거는 계속 질질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김학의 재수사 대상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들어가는 게 맞냐, 안 들어가는 게 맞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시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저 중간자적 입장에 계시는 변호사인 노영희 변호사한테 여쭤보는 거는 좀 무의미할 것 같아서 재수사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공소시효가 달라집니까? 혐의가 달라집니까? 우선 지금 그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형식과 문의는 마치 당시에 뇌물죄에 대한 수사를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그 수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더라. 뇌물은 아예 수사를 안 했다. 네, 제대로 안 했더라.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이번에 뇌물죄에 대해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어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윤중천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을 주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게 2008년에만 준 게 아니라 그 전에부터 계속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동영상이 찍힌 게 2008년인데 2006년 뭐부터 8년 사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몇 천만 원만 갔을까라는 게 이제 기본 의문이고 네. 만약에 그 전부터 계속해서 돈을 주었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사실은 향응을 제공하는 것도 전부 다 뇌물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억이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1억 이상의 뇌물을 받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공소시효 문제도 사실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시 대가 관계를 제대로 안 따져봤다면 포괄 뇌물죄든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뇌물죄로 수사하는 게 맞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여기서 좀 기술적인 질문입니다만은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리려면은 뇌물 액수가 1억이 넘어야 되죠. 그렇죠. 1억이 넘으면 이제 그 최저가 10년이기 때문에 예.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5년이 되는 윤중천 거죠. 씨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천만 원이라고 쳐도 그러면 1억이 안 되니까 공소시효가 15년이 안 되고 7년, 5년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윤중천은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을 그 당시에 주었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네. 나머지 진술들을 우리가 또 확보한 게 있는데 그것을 보자면 1억이 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아하, 그러니까 이 공소시효 걱정하지 말고 빨리 좀 진행을 해봐라라는 게 사실은 현재 조사위원회 얘기예요.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쉽게 그리고, 얘기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쟁점은 바로 이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도 사실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또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시간이 없긴 합니다만 그 내용만 좀 세분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죠. 특수강간 혐의가 두 차례에 걸쳐서 무혐의가 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동영상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건 특수강간 아니다라고 경찰도 검찰도 그 당시에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 그래서 무혐의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와서 특수강간이라는 이제 와서가 아니라 특수강도 그러면 되게 잡범들 부잡한 사람들이 하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슨 뭐 흉기를 사용하거나 막 뭐 이상합니다만 뭐 둘이서 남자가 덤벼든다거나 막 이래가지고 강간치고는 정말 특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검찰 그것도 차관이 그런 행위에 가담됐다. 지금은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는 상상하기가 힘들고 소수자 안 봤다면은 그랬을 리가 있을 것이냐. 특수강간 네. 이야기한 것은 이건 일종의 지나친 매도일 수도 있다라고 건너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네, 그랬다. 그러니까 특수강간을 확인하고 이걸 감추고 이랬을 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맞물리고 실제 화면들을 봤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솔직한 추측입니다만은 그 저도 이상 요즘 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래요. 뭐 윤준천 그 사업자에 대해서도 뭐 별 희한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수강간이라는 것은 조금만 증거가 있어도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하더라고요. 대부분도 있잖아요. 예. 지금 특수강간 15년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07년 12월 21일인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의 뭐 예를 들어서 저 행위가 2007년도 12월 21일 전이었으면 15년이 안 돼요. 10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 아니면 제가 추측건데 동영상은 있다? 뭐 아까 여러 개가 있었다고 예.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 있다고 그것도 있다는 기정사실을 치고 네. 그게 그러면 그 행위가 2007년도 12월 21일 전이냐 후냐 이거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강간죄가 되려면은 네. 2008년이냐 지금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게 2008년이다 2009년이다 이 얘기가 나오고 그거는 있잖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당시 노 변호사님 답을 좀 내주세요. 당시 피해자인 여성이 2014년도에 자신이 특수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면서 고소장에 명기가 돼 있으니까 그 비디오에 찍힌 날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울에서도 계속해서 폭행 강간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박찬종 변호사가 그 여성분을 변호했었었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찬종 변호사입니다. 예. 그분 얘기는 윤중천 씨가
권총으로 협박하면서까지 성관계를 강요하고 강간을 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2007년도 이전에 했냐 안 했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 관련해서 2008년 이후에도 계속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팩트가 아닌가라고 지금 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느 예. 정도 팩트가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예. 지금 우리가 계속 동영상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동영상이 굉장히 핵심 증거로서 지금 나와 있는데 버전 1이냐 2냐 이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여성이 고소를 했고 그 여성의 주장이 팩트로 드러난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공소시효 15년 그거는 문제가 될 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하나 이제 핵심은 그때 당시 여성분이 고소를 했는데 당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을 할 당시인데요. 문제는 이 여성의 고소가 무혐의 처분 한 번 났고 그다음에 항고했는데 또 역시 기각이 되었고 마지막에 재정 신청까지 갔다는 거예요. 네. 재정 신청에서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단순히 검찰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재정 신청에서 만약 기각이 되면 이걸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먼저 뇌물죄를 먼저 건드리라고 얘기한 것은 2달 정도 시간이 남는 동안에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는 얘기고 아직까지는 재정신청의 효과를 재정신청 기각의 효과를 뒤집을 만한 것을 지금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들어오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지위 고하를 가리지 말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좀 조사를 해달라는 문자가 반 정도 있고요. 이왕 하는 거 왜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냐 해서 이게 또 공정성 시비를 또 자초하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 또 반쯤 들어오고 있고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통해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제가 문자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검찰과 경찰에 대한 불신은 극도로 높다라는 거는 확인이 됩니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런 상황에서 재수사를 권고를 했고 재수사가 된다 하니 공소시효가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한번 해봐라라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대단히 높구나 이런 거 좀 느끼게 됩니다.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예. 저는 그 조응천 의원 지금 빠진 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 예. 관련해서 저는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가야 된다. 네, 그리고 예. 조응천 의원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담당했던 박정식 당시 3차장이 있고요. 네. 또 강태훈 담당 검사의 또 3차장 유상범이라는 분이 있었었는데 실제 그분들이 실제 수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같이 조사를 같이 받은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실제적 진실이 밝혀지고 이 사건은 검찰과 경찰의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까지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사를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예. 말씀드리면 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이제 과거 진상 뭐 위원회가 명칭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과거사 누구한테 진상수사위원회. 혐의가 강하게 있다라고 한 것은 과거사 그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충분히 했다고 보고 검찰로 왔을 때는 그래서 그거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한다는 것도 검찰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조응천을 어떤 자료로 조사한 건 별개 문제겠지만 반드시 저도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전문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정말로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치면 거론된 이름만 제가 대충 세어봤더니 45인승 관광버스 한 대에는 꽉 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다 검찰, 경찰 관련자들 정권의 핵심 인사였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진행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이 중요한 얘기라 요거는 뺄 수가 없어서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블랙리스트 환경부 의혹은 일단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이 내용 좀 한번 해보죠. 이재용 위원장님 보셨죠 뉴스? 네. 예, 영장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보면은 과거 문체부의 그 블랙리스트와 환경부의 이 리스트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좀 법원이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그건 일단 뭐 주장이고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영장이 소명 기각되니까 내용을 봤더니 소명 내용은 그런 거고요. 예. 일단 이 부분도 전 개인적으로는 예. 전 구속 수사하는 거 별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통틀어서. 예.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됐다 그래서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라진 게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죠. 뭐 그런 그것도 포함해서 수사는 수사로 이제 해야 되는 거지. 네. 자꾸 사람을 이렇게 구속하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은
마치 구속이 되면은 구속 수사를 받으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만들어버린 이 사회의 그 인식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안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좋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구속 여부 자체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예, 근데 환경부의 하여튼, 그 리스트의 그 본질이 뭡니까? 예. 리스트는 저희는 뭐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왜 과거에는 이런 유사한 걸 가지고 블랙리스트라고 여기에서는 체크리스트라고 하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고요. 동의를 못 하시겠다.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좀 걱정됐던 거는 이제 그 영장 심사하면서 그 전에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놨었잖아요. 네. 예, 뭐 제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 이런 류의 정확한 워딩이 기억 안 영장 나지만. 실질 심사 열리는 날 예. 청와대가 균형 있게- 대변인 뭐 전 수석 다 나와서 의견을 냈죠. 네. 그거는 청와대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 사법부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네. 부적절한 행위였다. 그렇죠. 그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어느 판사가 지금 특히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모든 실추가 다 명예도 떨어지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느 판사가 그거를 제대로 했겠나라는 아쉬움도 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예. 아, 영장 개인적으로. 실질 심사 과정에서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좀 제기를 좀 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박상철 교수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영장 기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결정이고 또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봤어요. 그리고 방어권을 일단 준 거니까 이제 김은경 전 장관은 철저히 방어권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물론 이제 청와대가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설치된 것은 좋지 않아요. 보기가 안 좋거든요. 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요. 네. 요즘 그렇게 법원 판사들이 청와대 보고 따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집권당을 자꾸 옹호한다는 발언은 안 하고 싶지만 블랙리스트하고 지금 것을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안 돼요. 가장 차이점이 뭐라고 보세요? 문화혁명 같이 어떤 예. 이념을 놔두고 현직에 있는 사람이 그 잣대에 안 맞다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것들. 뭐 몇 가지 하면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만은 네. 지금 건 뭐냐면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들어가냐. 산하기관에 임기에 남아있는 것들. 근데 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 문제는 있어요. 황교안 그 권한 대행 때 사실은 좀 발령을 내지 말할 사람들은 막 급히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임기를 남기고 공교육에 온 사람들이 사실 많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게 영장 그 기각하면서 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법원이 약간은 좀 비판적인 소리를 야당한테 들을 수가 있는 건데 뭐 국정농단 때 잘못된 인사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쪽으로 두둔한다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그것도 그럴 수 하는 근거주의자는 하나 보고 이것은 블랙리스트 차원이 아니라 김은경이라는 환경부 장관 지냈던 사람이 본인이 했던 것이 정당한 그 권한 행위에 들어간 거냐 아니면 정말 블랙리스트의 하나의 아종이냐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을 그를 저는 법적 다툼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예. 전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첫째, 이 정권에 들어와서 코드 인사한다는 것은 뭐 파닥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코드 인사가 블랙리스트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지실 거면 뭐 나중에 또 언젠간 따질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꼭 이쪽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전 장관도 문제예요. 자기는 권한이 없었다. 자기는 그냥 허수아비였다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해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번에 법원에 와가지고 말이 바뀌었다. 말이 바뀌었어요. 예. 예? 그거는 자신이 이거 빠져나가기 위해서 발을 바꾼 것 같은데 어찌든 간에 장관도 스스로 이미 벌써 인정을 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까먹고 이게 영장이 뭐 기각됐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진상위원회가 나중에는 없을까요? 저는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지 무조건 지금 기각이 됐다고 해서 그냥 모든 거 다 벗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영장 기각을 놓고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들어오고 있는 문자도 노영희 변호사님과 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문자도 딱 반반이네요. 노 변호사님은 이 사안의 본질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 법원이 그래도 체크리스트라는 이 현 정부의 설명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해석 가능합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영장 기각 사유로 뭐 형식적인 것, 증거인멸 우려 갖고 도주 우려가 없다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워딩이 뭐였냐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랬죠. 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더러 이 환경부 장관이었던 이 김은경 전 장관은 이런 식의 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환경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장관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인사권의 범위 내라고 스스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바로 이제 다툼의 여지가 뭐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얘기한 거가 이거예요. 장관 인사권하고 그다음에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준을 좀 이번에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지난번에 문체부의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한참 터지면서 얘기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기준을 좀 마련해달라. 어디까지가 관행이고 어디까지는 해도 되는 거고 어디까지는 아닌 거.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는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환경부 장관이 만들었다는 그 체크리스트 혹은 블랙리스트 이 리스트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의 성격이 뭔지 정확히는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은 어느 정권에도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아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1차 판단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로 올라가서 제대로 기소가 되든 안 되든 해서 재판을 받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실제 블랙리스트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설정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영장 기각을 나오기 전에 청와대는 검찰이 청와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냈는데 박상철 교수님도 청와대가 나서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는 뭐 모양새는 좋지 않다 이런 의견 좀 주셨고. 저도 같습니다. 예. 세 분이 다 그 부분은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청와대가 좀 대응을 여러 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적절하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서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논평 내고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여기까지는 정리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견들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패널 여러분들이. 시청자들 문자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좀 협조해야 되겠다,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부터 환경부 장관 영장 기각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상황 진전되는 대로 이런 자리 마련해서 하나하나 또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 이재영 위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장관 청문회는 말 그대로 핫하게 진행됩니다. 어제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질타 이어졌고 장관 후보자 죄송합니다, 사죄하다 소리를 무려 20번 넘게 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잠실과 분당에 아파트 한 채씩, 또 세종시엔 대형 펜트하우스 분양권까지. 투기나 투기 과열 지구에 이른바 똘똘한 세 채를 보유한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일단 사과부터 했습니다.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해야 할 국토장관의 투기 의혹에 여야 없이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당첨되자마자 한 7억 이상 또 시세 차익이 났거든요. 세 채가 합을 하니까 시세 차익이 23억이다. 주무장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런 도의성에 대해서는 따갑게 좀 질책이 있는 것입니다. 20년간 살던 아파트를 지명 직전 딸에게 준 꼼수 증여 의혹과 어떻게 부모 자식지간에 다시 이걸 사글세를 사냐 이런 얘기에 월 임대료를 160만 원씩 내면서 자기 논문 표절 의혹까지 25페이지 중에 24페이지를 다시 말해서 한 장을 제한 나머지 전체를 베꼈었습니다. 최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시인하며 연거푸 사과했는데 죄송하다, 반성한다는 말 현재까지 15번 나왔습니다. 근데 본인은 왜 사는 집 아닌데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첫 후보자부터 혼쭐이 난 상황인데 내일은 가장 뜨거울 걸로 예상되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청문회 보셨어요?
간간히요. 간간히 보셨죠? 예, 간간히 보는 동안에도 저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죄송합니다, 사죄합니다 소리 엄청 많이 했죠? 오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죄송합니다 소리를 처음 아예 해명할 생각을 안 하고 무슨 뭐 질타 나오면 무조건 죄송합니다로 딱 입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 후보자 청문회가 죄송합니다라는 걸로 좀 무마돼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청문회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냥 뭐라고 막 이건 뭡니까 이렇게 질타를 막 하고 질문을 하면 죄송합니다. 그냥 답변이 그냥 죄송합니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온 거에서. 맞아요. 청문회 전에 뭐 언론에서 이미 뭐 다 얘기가 나와 버렸으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최종호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죄송합니다 작전으로 성공한 겁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글쎄 이제 대통령께서 저는 뭐 후보 임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임명 강행을 전망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전문성 얘기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인사 검증할 땐 몰랐던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글쎄 이렇게 이제 근데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 별개 문제죠. 그리고 언론이나 지금 뭐 시중에 좀 여론도 그런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하는 여론이 제법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좀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어제 모습 봐서는 자진 사퇴는 전혀 의사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 한번 모아보죠. 핵심은 이겁니다. 똘똘한 세채로 시세 차익 23억 올렸습니다. 요거는 사실관계 맞죠? 자, 그런데 이게 죄냐? 죄 아니지 않느냐? 하다 보니 그래 된 거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국토부 장관, 이거 정서상 우린 못 받아들이겠다. 자, 불법을 저지른 건 없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가 그러면 이제 불법만 아니면 그러면 통과냐?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포인트가 불법이냐 아니냐가 그 주요 핵심이 아니라 이런 분이 국토부 장관이 됐을 때 과연 영이 서겠느냐. 그 이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했던 말이 다주택자들을 괴롭게 하겠다는 거죠. 팔지 않고는 못 베기게 하겠다는 거죠. 아니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증여를 했겠어요. 괴로우니까 증여했겠죠. 거기서 또 하나가 또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왜 이걸 팔지 않고 분당의 아파트 84제곱미터 그 아파트를 왜 팔지 않고 증여를 했냐. 본인은 뭐 내놨는데 안 팔렸다는데 뭐 금매로 내놓으면 안 팔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호가 그대로 다 받고 싶으니까 못 팔았겠죠. 그럼 왜 증여를 했냐.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들의 현 세태 모습이 팔지를 않고 증여를 한다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 부세 되는 것보다는 증여세가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여세도 낮춰서 내기 위해서 뭐 아들도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는 국민 장인의 발언을 하시던데 그 딸내미 2분의 1, 사위 2분의 1 하는 것 때문에 또 증여세도 감액이 됐어요. 뭐 이런 것이 현 다주택자들이 지금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에 나름의 자구책으로 삼는 게 이 증여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그대로 한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치면은 지금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또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도 팔지 않고 증여하는 거를 보니까 나도 팔지 않고 버티면서 증여하는 게 남는 장사겠구나. 이렇게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정책에 우선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대출까지 다 막아 놓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계속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증여를 왜 했겠습니까? 팔았겠지. 그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영이 서겠냐 국토부 장관으로서 또 하나는 그런 정책을 했을 때 신뢰가 가겠느냐. 어제는 뭐 무주택자들을 위한 아주 촘촘한 주택 정책을 펼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상당히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수희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 같지만
청와대의 임명 강행 의지는 강해 보이니 임명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저는 지금 그 모든 나온 장관 후보자들 새로운 사실이 더 드러나지 않는 한은 모두 임명 강행을 하지 않겠나. 할 거로 보신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른바 야당의 낙마 타겟 영순위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자, 이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는 두 가지죠. 이제 SNS의 막말 논란. 뭐 씹다 버린 껌이라는 등 뭐. 자, 김종인 의원은 씹다 버린 껌이었고 추미애 의원은 좀비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 당대표의 군복 입고 쇼했고. 뭐 이제 이런 발언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친북 성향을 보여주는 발언. 예를 들자면 뭐 천안함 연편도 사건은 우발적이었고 이게 지금 상당히 충격적이죠. 박왕자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금강산 관광 갔다가 피격 사망된 박왕자 씨 사건은 통과 의례다. 이런 발언들. 허허. 자, 오늘도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되겠죠? 무엇보다 저는 좀 굉장히 자세를 지금 조금 보다가 들어왔는데 자세를 좀 많이 낮출 걸로 보이는데. 그럼 여전히 죄송합니다. 뭐 사죄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모두의 본인이 생각하는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기는 했지만 저는 아주 적나라한 본인의 생각을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한국당의 의원들이 좀 화력 있는 의원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외통위가 워낙 좋은 상임이니까요. 얼만큼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또 우리 한미 관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김현철 후보자의 정말 속내, 정말 의도하는 말을 잘 끄집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저는 진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북 제재는 필요 없다. 대북 제재 갖고는 이거 해결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여러 차례에 걸친 김현철 후보자의 이 글 기고문. 자, 요 대목 이거 미국에서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자들이라는 거는 뭐 클 수 있죠. 스펙트럼이 정말 극단적인 대화론자들이 있을 수 있고. 교수는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강경론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강경하게 이렇게 제재로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북한 전문가들 중에 대화도 하면서 적절한 책찍이 필요하다. 제재. 그런데 그것이 한미 공조 안에서 그리고 국제 공조 안에서의 대북 제재를 함부로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중론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강경한 대화론자인 거죠. 그러면 문제는 안 그래도 지금 한미 간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서로 개념이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도 툭툭 나오는 제조 쪽에서 툭툭 나오는 상황에서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이런 좀 아주 강경한 대화론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 미국에 보내는 시그널은 우리는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다라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우려를 야당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군요. 오늘. 그럼 이 대목은 어떻습니까? 북한 인권 자문위원이잖아요. 김현철 후보자가. 근데 북한 인권과 관련된 회의에는 아예 의도적으로 참석을 안 했고 참석을 안 할 때 사유를 아예 거짓말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 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된 겁니까? 그거는 지금 오늘 청문회에서 또 김현철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본인은 북한 인권에 관한 얘기는 아예 하기를 싫어하는 분인가요? 그렇다면 그 위원으로서는 왜 본인이 위촉되는 거를 오케이를 했는지 그거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는 야당 의원들의 학자적 양심과 또 관료의 양심으로 한번 좀 확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좀 김현철 후보자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어찌됐든 야당에서는 낙마 영순위로 지금 이른바 딱 타겟을 잡아놓고 총 공세를 펼치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공세보다는 김현철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에
앞서 말씀드린 대미 시그널이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김연철 후보자가 갖고 있는 그 대북관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확고하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전망 좀 한번 해보죠. 청와대는 이번에 7명 전부 다 한 명도 포기 못한다. 민주당도 그런 기류인가요? 기류가?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김연철 후보자는 특히 뭐 위장전 입이니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뭐 다운 계약서 얘기 나옵니다만 그건 논외고 이 그 대북관을 문제로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조해줄 이유가 없어 보여요. 예, 낙마할 사람이 없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최종호 그 후보자, 그다음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만일 그 문성혁 후보자의 아들이 부정 채용된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이게 만일 새로운 사실에서 추가가 돼서 뭔가 좀 그 확실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정말 낙마가 가능할 것도 같고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급 인사할 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 강행한 분들이 8명인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뭐 한 7명이니까 뭐 선례도 있으니까 임명 강행하면 하는 거죠, 대통령이. 예, 그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인사청문회 무용론 얘기가 자꾸 또 그 얘기가 또 나올 거죠.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어떻게 되는지. 청문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원 선상 결국 야권 단일화 됐대요. 그 관전 포인트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민중당 후보는 지금 아직은 단일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여당인 민주당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후보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단일화됐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민중당 후보랑은 지금 아마 막판까지 단일화를 계속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글쎄 제 기억이 잘못된지 몰라도 여당 후보하고 야당 후보가 저렇게 후보 단일화를 하는 사례가 있나요? 저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단일화를 한다? 좀 그렇다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해괴한 단일화다라고 해서 아주 폄훼를 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단일화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진보 진영 단일화 자체는 뭐 새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 지역구 자체가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고 창원 선상이라는 데가 정의당의 원래 전통적인 텃밭이고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뭐 양보한다. 이런 논리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보궐선거에서 그 확고한 프레임을 짜지는 못했어요. 지역이 워낙 특이하니까 창원하고 통영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강해서. 하지만 이 보궐선거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평가도 있지만 중간 평가적인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여당의 민주당에서 창원에서 저렇게 단일화를 여당과 야당이 같이 했다. 그거는 뭐 손학규 대표가 말한 책임 회피라는 비난도 충분히 손학규 대표는 많이 비난을 많이 하시던데. 근데 실제로 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창원에 안 내려가셨잖아요. 또 지금 또 베트남 출장도 가셨고. 그런데 이제 그 29일, 30일에는 두 지역에 1박 2일 정도 내려가서 유세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너무 발을 안 담그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창원과 통영 고성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분위기죠. 아예 내려가 계시죠, 글로. 거기에서 이제 오피스텔을 얻어서 지금 그 상주하고 있다. 4월 3일까지는 거기서 아예 산다라는 얘기예요. 통영 고성을 잃는다면 그거는 정말 이후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통영 고성 제가 지역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인기가 제법 된다고 그래요. 지역과 바닥에서는 좀 그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이런 분들이 꽤 된대요. 그런데 지금 창원의 경우에는 구도가 지금 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지금 단일화 후보, 여영국 정의당 후보, 그다음에 민중당 후보가 있는데 민중당 후보가 표를 얼마나 가져갈지에 따라서는 구도상으로는 한국당 후보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궁금증. 정의당과 민주당은 단일화했고 정의당으로. 민중당 후보까지 단일화될 가능성은 현재 얼마나 된다? 저는 그거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막판에 정말 이게 이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도 낮고 그리고 조직표하고 어르신들 표가 많은 그 선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막판에 봤을 때 불리하다 생각을 하면 저는 여영국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단일화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죽은 카드는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뭐 그러니까 한국당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 예상 득표가 거기에 따라서 저는 좀 단일화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후보 단일화가 의외로 잘 되는데 의외로 정의당과 민중당이 후보 단일화를 한 경우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좀 사상의 뿌리가 다르죠. 좀 다르죠. 같은 진보 진영이라도 민중당과 정의당은 단일화 협상이 쉽지 않다라는 것까지만 해주시고, 그러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잘 들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시 검찰은 왜 무혐의 처리했나? 둘째, 당시 청와대가 덮으라 했나 안 했나? 예나 지금이나 동영상 속 인물은 누가 봐도 김학의, 의심의 여지 없이 맞답니다. 그럼 그때는 왜 봐줬나? 검찰은 동영상을 수십 번 돌려봐도 경찰이 적용한 특수 강간은 아니었다라고 여전히 주장을 합니다. 강제성도 폭력성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그럼 명색이 법무차관이라는 자가 이런 짓을 하는데 향응 받은 거 아닌가? 그럼 뇌물이네. 왜 수사 방향을 이렇게 강간이 아닌 뇌물로 바꾸지 않았던가? 이게 본질이요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 당시 외압 의혹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김학의를 발탁한 건 박근혜 당시 대통령. 그래서 검증을 못했고 안 했고 문제가 불거져도 덮고 가던 분위기였다. 경찰도 검찰도 이 대목에서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모두 눈에 보이는 것만 소극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5, 6년 만에 재수사, 진실이 가려지겠지요. 사필 규정이다 싶다가도 딱 하나 걸리는 게 있긴 합니다. 관련자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가 들이대고 있는가?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넣고 공직기강 비서관은 뺐습니다. 공교롭게도 현 야당은 넣고 여당은 빠진 겁니다. 잣대가 다르면 또 덧날 텐데 설마 그런 건 아니길 기대합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